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까지 3년이 남은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며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관 1:1 감시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찬반 논쟁 중심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는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매주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요. 오늘 더욱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우 바쁜 분인데요. 경찰대 교수에서 프로파일러로 그리고 방송인을 거쳐서 정계 진출까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경찰개혁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떠십니까? 이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어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TBS에 더 어울리시는. 아, 정말요? 네, 장윤선 기자님. 젊어 보이십니다. 네. 젊어요. 예, 더. 더욱, 예,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제 밤 사이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소식인데, 의원님 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 소식 처음 접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우선은 딱 1년 전이죠. 네.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의 어떤 주도로 서초동 법원 검찰청 청사 앞에서 농성을 했었죠. 맞아요. 엄청나게 추웠었어요. 네, 엄청나게 추웠었고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땐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고 경찰 출신이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병우에게 제기됐던 개인 비리, 그리고 국정농단의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 사찰의 혐의, 블랙리스트 관여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컸잖아요. 말맞추기라든지 또 압력, 우병우가 밖에 있는 한 그가 영향을 미쳤던 검사들 이들에게도 영향도 당연히 미칠 수 있고요. 당연히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할 대상이 우병우인데 전혀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농성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새롭고요. 어젯밤에 사실 이제 영장 청구하고 실질심사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올리질 않았어요, SNS에. 주로 중요한 소식들을 제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뉴스를 올리시는데. 또 혹시나 기각돼서 여러분이 실망하실까봐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국민을 배려한 마음이군요.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12시 38분 정도 되니까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해서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하지만 워낙에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듯이 법망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검사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집요하게 세 차례, 네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하고 그러다 그런 우병우 검사의 집요한 수사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개인에게 가해자는 정당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피해가기도 하고 반발도 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마치 월드컵 국가대표가 골 넣은 것 같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그래서 새벽 내내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착잡해서.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법꾸라지, 우꾸라지 이런 그 별명을 들으면서까지 법망을 피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죄가 분명히 위중한 것 같은데도 구속을 피해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김관진 전 장관처럼 구속적부심으로 해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우려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좀 사실 조금 주관적인 기후에 섞인 관측이긴 하지만 현재 사법부의 흐름이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자 하는데
조금 더 진한 전 정권의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뭔가 좀 정치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이 일단은 이명박 정권 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속보다는 조금 더 찬찬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도 네. 보장하고 네.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적폐청산 사법 조치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시선인 것 같아서 김관진과 관련된 네. 그 사람들이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는 상황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우병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연결되어 있고 네. 현재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었고요. 네. 그리고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그래서 구속 적부심에서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치 뭐 본인의 혐의를 뭐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켜줄 것처럼 했지만 오늘 아침 보도를 봤더니 김진선 전 그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네, 시키는 박근혜 대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예상됐던 바고요. 네. 우병우 같은 사람은 그렇게 네. 충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충직한 뭐, 사람이 아니다. 네, 자신을 희생해서 네. 뭐 자신이 그 뭐 모시는 사람이라든지 네. 존경하는 사람, 네. 또는 국가, 조직 여기에 어떤 충성을 다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장세동이라는 네. 안기부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악행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저 정도면 의리는 있네 이렇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안고 가겠다 네.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보스인 전두환을 보호하는 모습도 네. 보였죠. 우병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가 해왔던 행로와 네. 경로도 했던 것들을 본다면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인 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 자기 처가와 연관된 네. 부를 증대시키고 지키고 이런 네.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이 꺾이는 순간 네.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예견이 되었었고요. 네. 늘 그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뒤따라 다니잖아요. 네. 늘 머리를 이제 사용을 네. 하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자신이 뭐 적부심도 결국 나오지 못하고 네. 계속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네. 아마 장시호처럼 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약에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내놓지 않을 것이고요. 네.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연관된 사람들의 문제를 내놓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네. 죄수의 딜레마라는 네. 아시죠? 노벨 네. 경제학상까지 탔던 게임 이론인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일 때는 이거 얘기하지 말자. 네. 우리 둘에게 모두 불리한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데 네.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구속된 두 상피의자 네. 간에는 예.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해서 내가 더 중한 벌을 받는 그런 위험은 내가 피해야지 네.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천하의 됩니다. 우병우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럼요. 이제 빠졌습니다. 이미 빠졌다. 아마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우리가 네. 그 정황 네. 또는 타인의 진술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형성해 놓은 심증 혐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많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그 주가 될 것이고요. 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 그것도 배제는 못하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도 진실 고백을 할까요? 털어놓을까요? 그렇게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털어놓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네. 죄책이 더 무거워진다. 예. 그러면 끝까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허. 만약에 본인이 진술을 하고 털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확인될 것이 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 그때는 자신이 거짓 진술을 하다가 예. 법정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느니 네. 아예 먼저 내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내놓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 청와대 민정수석식이나 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 몰리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가 살 길, 내가 살아날 길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거네요. 그 전에 네.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되는 순간 네. 그건 다 똑같습니다. 피의자 심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을 덜을 수 있겠는가. 혹은 뭐 마지막 희망은 무죄 판결에 대한 희망을 놓지는 않겠지만 네. 그것
보다 더 강한 것은 최소화시켜보자, 형량을. 뭐 이러한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러하고 네.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의원님 벌써 국회의원 생활하신 지가 2년. 입당한 지는 2년 됐고요. 예. 2015년 12월 27일 날 입당을 했으니까요. 예. 국회의원이 된 것은 당선은 2016년 4월 13일, 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1일부터 예. 시작을 했으니까 2년은 아직 안 됐고요. 안 됐- 1년 6, 7개월 정도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프로파일러로서 활약하던 그 시절이 더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 의정생활 하시는 게 더 재밌으십니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조금 비유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축구 선수가 네. 풋살 선수로 바뀐 정도? 축구 선수가 풋살 선수로 그 정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는 거죠. 아, 골을 넣는다는 네. 본질은 같은데, 같이 뛰는 선수의 숫자라든지, 네. 룰,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경우죠. 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안심 안전을 만들어 드리고 국가를 네. 지켜내고, 이런 거 본질은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들과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런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어떤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 군인이셨습니까? 해병대 평생 계셨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전역하신 이후에도 예. 이런저런 사업하시다 많이 망하셔서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니셨구나.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근데 어떠세요? 그 프로파일러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게 의정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크게 도움이 되죠. 크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의원님 지금 행안이지 않습니까? 네. 안행이?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대상 사안도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네. 우리 당내 그리고 유권자, 맞아요. 또 언론, 야당. 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욕구, 충동, 이해, 네. 그리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이 부분은 프로파일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고지곧대로 범죄 수사하듯이 한다면 네. 많이 화들을 내시겠죠. 화를 내신 분도 계세요. 제가 실제로요? 예, 상임위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 네. 왜 범죄자 수사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신 분도 계시고 네. 보안심사 소위는 공개가 안 되는데 보안심사 소위에서 이제 제가 참고인 나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진실을 예, 드러내기 예. 위해서 하는데 예. 저희 당 소속의 위원장님께서 예. 이거 취조하듯이 하지 말라고 가끔 그런 적도 있긴 있지만 예. 참고인들 대상으로 추조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젠틀하게 하거든요. 예. 윽박지르지도 않고 그렇죠. 소리도 예, 예. 안 지르지만 방식이 이제 이렇게 조여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실수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진실 고백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세팅이 다르니까요. 네. 범죄 수사할 때는 우리가 유리한 세팅이잖아요. 예. 시간도 뭐 3시간, 수사관들이. 4시간 쓸 수가 있고. 아. 근데 상임위에서는 7분 만에 그렇죠.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7분 안에 그 의표를 찌르는 핵심을 딱 찾아내는 그 기능은 아마 다른 분들은 잘 쫓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상임위 활동하시는 거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영이 사건. 이 조두순 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성폭력 재범 사건에 대한 토론회도 여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의 시각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게 순수한 입장에서 네. 이런저런 형식성을 떠나서 저런 악질 범죄자가 그 어린아이에게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자가 네. 12년밖에 예. 교도소에 있지 않고 나온다 다시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동 가능한 정정한 상태에서 그 경우에 그럼 피해자가 느낄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해당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잠재적 피해자분들의 두려움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다른 한쪽에는 분노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정의냐 정의롭지 않다. 네. 저런 인간이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다니 그런 부분이 강하시다 보니까 재심을 하든지 네. 아니면
형기를 연장시키든지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해달라. 이것이 청원의 핵심인데 그렇죠.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마음만은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안 처분밖에 없다. 보안 처분. 예. 보안 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럼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자에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그 헌법에 따라서 무한한 기본권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공동체 해가 될 경우에는 제한시킬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형벌인 거죠. 근데 그 형벌을 만약에 한 범죄에 2번 주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죠. 인권 침해고 그렇죠. 이중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벌로서의 형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그 이후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재범의 우려가 대단히 높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재범이 많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자 같은 그대로 두었을 때는 아마도 그럼 그 타깃이 되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개인의 그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가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국가가 왜 나를 구속해? 이건 인권 침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제 우리의 헌법의 정신은 37조 2항의 정신은 법에 정하고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과 생명보호, 공공의 안정질서, 범죄 예방 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해두고 있으니까 헌법 정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보안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두고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안 처분의 종류 중에 보면 보호 관찰이라는 게 있고 전자 발찌 부착도 있고 신상 공개도 있고 보호 치료 감호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보호 관찰 뭐 이런 것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사건 그 양심수들에게 많이 적용됐던 것 같은데요. 그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런 대상이 아니다. 내가 왜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거부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의 승인과 거부는 사실 그 재범 방지에 따른 치료 효과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처분의 성격은 본인이 원한다고 내리고 싫어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못 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강제성을 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나에게 보안 처분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어쩌면 보안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면서 성범죄자 중에서 지금 제가 출소를 하고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두면 또 저지를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성범죄자들이 있었어요. 아, 정말이요? 제가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런저런 이제 성범죄 치료, 그러니까 그 성충동 치료 클리닉, 뭐 중독 치료 센터 이런 데를 막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 범죄자는 저희들은 치료 못 해드립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고 국가에서는 마련된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그 이후에 그래서 방법이 없었는데 연락을 지속하면서 보니까 본인의 의지로 범행 중단을 하고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찾아나가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보안 처분이 필요 없으니 나에게는 주지 마시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보안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 심각한 건데 최근에 조두순 씨의 근황이나 뭐 이런 건 좀 들은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의원님 정보가 빠르실 테니까요. 아니요, 뭐 특별하게 시민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는 않고요. 그 법무부 또 교정 당국은 대단히 그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 그 면담 요청이라든지 했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왠지 이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이 대책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다 거절 사유는 뭡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본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이제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 뭐 통계라든지 네네. 또는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가 현재 어떤 심경이고 어떠한 상황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의 기록을 뒤집어 보면 그 심신미약, 술을 마셔가지고 네. 술김에 그래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른바 주칙 감형에 대한 네.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먹고 하면 괜찮은 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그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국민청원이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형법 제10조를 보면 네. 술은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다만 그 심신미약, 네. 그 장애 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든지 네. 행동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 네. 그때는 책임성 있는 행동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죄처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근현대 형법의 기본 정신이라서 네. 어떻게 그걸 뭐 제한시킬 수는 없어요. 네. 다만 법원의 관행이 그 범주 내에 주치 상태라는 거,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일본? 일제시대 때 행하던, 아. 일본도 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한 나라잖아요. 네. 술 먹고 배지 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나쁜 습성을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 배운 진짜 건데. 너무 술에 네.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초기에 이제 쌓여온 판례들이 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서 전부 봐주고 그것을 이제 형법 제10조에 있는 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다가 적용시켜 오면서 쌓여온 판례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 조두순 사건까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법원에서 깨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깨주지 못하신다면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한번 노력은 해보겠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네.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예. 주치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것만큼은 진전이지만 그건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두려움의 대상인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안전하게 그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또 불안감 같은 게 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나영의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두순을 못 찾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 불안을 좀 없앨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좀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일단 지난번 정보 조국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예.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네. 현재 조두순에게도 당시 2009년 선거 당시에 전자발찌 부착 7년, 네. 신상공개 5년 네.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수석이 답변을 드리면서 법무부에서 집중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두순이 피해자를 찾아간다든지 네. 보복행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확약을 주시긴 하셨는데 네. 그건 우리가 법무행정을 믿는다는 전제에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래도 혹시나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예.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행을, 성폭행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이런 예.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위 조두순법이라고 한 네. 전자감지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낸 겁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있지만 부가적으로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네. 접근 장소 제한 혹은 1:1 집중 보호 관찰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질 않아요. 부과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무행정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예 입법적으로 네. 지금 보안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네.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제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소급적 적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법만 되면 조두순에게 바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에 더해서 네. 1:1 집중 감시. 이 법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이? 법사위로 가게 되는데 네. 법사위 위원들께 계속 통과를 요청드려야죠. 정말 중요한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다른 주제로 살짝 넘어가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또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 네.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계속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되지는 않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의 강고한 저항. 검찰의 강고한 저항. 네. 예. 다른 한쪽으로는 경찰이 충분한 신뢰 확보를 못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네. 물론 논리적으로 보자면 네. 경찰이 신뢰를 받아야만 뭐 수사권 준다. 이건 아닙니다. 이 경찰을 위해서 수사구조의 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국민에게 불편하고 제시고 감싸기라든지 네. 특히 강관 적폐 카르텔이 있잖아요. 네. 검찰만 장악하면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번 우병우, 최순실, 맞아요. 뭐 박근혜 게이트에서 보듯이 네. 재벌들도 검사들을 장학금 줘가면서 키워내면 자기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알아서 다 잘해주고 그리고 네. 검사는 또 그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그 대형 로펌에 가거나 이런 어떤 카르텔이 우리 눈에 네. 다 보이는데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예. 그리고 선진국 모두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산시켜? 예.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건 네. 국가적 낭비죠. 그 수사를 행하는 경찰에 네. 그러한 기능을 주도록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경찰의 수사가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감시받고 통제받을 수 네, 있도록 네. 하는 것. 사법적인 통제를 더 강화하는 네. 것. 이것이 답인데 네. 근데 막상 딱 돌아보니까 경찰은 검찰 못지않게 또 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뜩찮은 거죠. 네. 그래서 야 검찰에 대한 개혁 필요해. 근데 경찰에 수사권 줘? 그것밖에 없어?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예. 많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보면, 그러니까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뭐, 이를테면은 수사청, 기소청을 구분을 해서, 수사는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과 검찰이, 그 다음에 기소는 또 기소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그래서 아예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고비처 같은 걸 두고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수사, 기소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큰 틀에서의 제도 개혁 방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두 축인데요. 하나는 네. 수사와 기소를 네. 한 기관 혹은 한 주체가 다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네. 그 당시 국회에서 그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네. 미군정에서 예. 미국식 수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네. 행정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 당시 이제 일제 잔재가 있었던 검찰에는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은 기소만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방식이 익숙치 않은 우리 법조계가 반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스스로 형사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국회 내에서 원칙은 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경찰을 봤을 때 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은 경찰 파쇼가 된다.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면 검찰 파쇼가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것을 해소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일제시대 네. 순사 시절부터 이게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지금 현재 경찰이 그런 일제 잔재를 다 걷어냈느냐, 네. 국민의 경찰이냐, 네.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느냐, 네. 라는 질문이 예. 지속적으로 계속 왔었던 거죠. 경찰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대목도 많은데 이제 네. 최근에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은 그 박찬훈 한양대 교수의 네. 주장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주장도 그렇고요. 네. 검찰과 법원의 그러니까 인사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차관급 인사가 검찰은 50명 그리고 또 법원은 200명. 네. 그런데 경찰청장 딱 한 한 명. 명이 차관이더라, 차관급이더라, 이제 이러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대칭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회 안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
그 이야기들은 해오긴 했고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의 장관급이 1000명이라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장관급이 1000명이면 어떠냐?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제대로 거지.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 네. 진실 발견하고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하고 그러면 되죠.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실제로 자기 몫을 하기보다는 자리에만 연연하고 탐내고 네.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우리가 어떻게 경찰하고 같이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헛된 어떤 자만심이 결국 50명 이상의 차관을 네. 만들어낸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도대체가.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조직의 인력과 계급을 정할 수 있는 과거 총무처, 네. 행정자치부 이런 곳이 검찰이 요구하면 다 해줄 수밖에 없는 네. 상태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모든 부처들이 기획재정부 하면 혀를 내두르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 사람 살리는 이국정 교수님 관련된 네. 센터도 확 줄잖아요. 기재부 반대하면. 네. 검찰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검찰이 얘기하면 기재부 딱 떼어주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검찰이 기재부 세니까 기재부 장관 불러다 네. 수사해서 잡아놓을 수도 있고 혐의가 없어도 괴롭힐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이게 권력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산물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비정상이 되게 된 연원을 따져보다 보면 네. 결국은 과거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김기춘 등이 참여해서 헌법마저도 네. 세계 유례가 없이 예.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이나 영장은 말 그대로 명령장이거든요. 네. 누구의 명령장? 법원과 판사의 명령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검사의 권한인 것처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네. 넣어놨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은 지속적으로 권한이 확대도 비대해온 거죠. 이거를 이제는 좀 새로운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뭔가 새로운 좀 제도적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국회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회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될까요? 이번엔 되겠습니까? 근데 참 묘한 게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어떻게 본다면 키를 쥐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반대했어요. 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가장 강하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기수와 수사의 완전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는 완전 경찰, 예. 검찰을 수사 못하게 하고 기소만. 예. 지금 딱 와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아동수당이며 기초연금이며 자신들의 공약을 뒤집고 반대하고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검경 수사권 부분만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세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묘한 게 뭐냐면 그 자체를 하자는 의도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먼저 좀 더 간단하고 작은 조직이고 네. 입법하면 바로 탄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하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논리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하는 것보다는 검경수사권이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그러면 그거 합시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수용을 해 주실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내세우시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끌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먼저 풀려야 할 숙제인데 이 숙제를 풀지 않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정성의 결여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이 바터 개념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못하게 하기 위한 카드로 갖고 있다가 이것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둘 다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무일검찰총장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도 이 부패로 굉장히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도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분골쇄신하는 것이 훨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근데 둘 다 안 하려고 해서 전 좀 이해가 안 가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보자면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부터 수사하라고 만드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아니 대통령인 나부터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부터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게 누구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거든요. 검찰만 좌지우지하면
뭐 범죄가 있는 사람도 혐의 없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예. 아무런 죄를 안 지은 사람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 검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힘도 있는. 근데 국정원들 개혁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제일 좋아요. 국정원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하듯이 네. 국정원 시켜서 야당 뭐 뒷조사 다 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네. 약점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분들과 네. 우리들은 살아온 삶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들은 이제 흑수저 출신들이 많고 저쪽은 약점이 많으신데 네. 그러면 뭐 영구집권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저렇게 그 반대를 하실까?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렇죠. 권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을 왜 예. 반대하실까? 예. 첫 번째는 그분들이 영구의 야당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조금 지나면 네. 북핵 이슈 지금도 이제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네. 뭐 일본과 미국과의 가까운 과시해 가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네. 뭐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우리의 어떤 안보 문제를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 지금의 고공행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수는 결집하게 된다. 네. 그럼 늘 대한민국은 60%가 보수다. 네. 이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정권을 잡을 텐데 그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와해시켜버린 상태라면 뭐 하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어려운 거 참아내고 네. 정권 잡아서 네. 다시 국정원과 검찰 등을 이용해서 예. 다시는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강구한 제국을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얘기를 그분들이 자꾸 해요. 왜? 그러니까요. 자민당 일당 독재가 영구 지속되고 있는 게 일본 상태거든요. 네. 이원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고 이래서 보수 정당이 네. 합종 연행하고 군소 정당과 막 자꾸 나눠먹기 네. 하면서 영구히 집권하자는 그게 가장 큰 이면의 어떤 논리고 심리고 목표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1,700만이 나와서 촛불을 들어서 불리한 권력을 권좌에서 내린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닐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예.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자꾸 이 하시는 행태들이 다 계속 패착이거든요. 결국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저분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통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그분들의 뒤에는 보수 언론이 있고요. 재벌이 있고요. 네.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전적인 어떤 실탄들이 공급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흐름을 이렇게 바꿔내 갈 수 있는 네. 그런 힘도 있다. 예. 그리고 검찰과 법 쪽에 그 아주 다수의 인맥들 네. 이들이 다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힘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본인들이 다시 정권을 찾아서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예. 1,700만, 2천만은 네. 상당히 일시적인 흥분을 하시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대중은 언제나 냄비와 같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무섭지만 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냄비 현상, 자기 개인의 또 가정의 취업의 이러한 목전의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 통하는 것은 역시 보수가 내세우는 이기와 탐욕과 개인주의와 그리고 국가의 안보 뭐 네. 이런 것들이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요. 무시당하는 느낌이죠. 예, 굉장히 국민과 시민이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무시도 당하고 예, 예. 약간 모욕감도 네, 들고요. 우리 국민들 그렇지 않거든요. 다 그러니까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면 정치적으로 좀 오판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것이 그분들이 하시는 게 오판이냐 악판이냐 이런 아하.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판이라고 보는데 저분들은 오판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정권을 못 잡아도 좋은데 네. 결국 그래도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콘크리트 지지층 그것이 15%건 20%건 그들은 맹성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럼 자신들은 언제나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 또는 그 보수 그게 몇 %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권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네. 재벌과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 간의 공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악판, 아주 나쁜 판단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국익에 저해가 되고 국가가 자꾸 혼란스럽고 네.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별로 케어하지 않는 거죠. 야, 지금 그 의원님 만나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한번 이게 감시의 눈으로 국회를 또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는 냉수 마찰하셔야 돼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그런가요?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지나서요. 네. 왠지 계속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있어서. 바쁘셔가지고 예. 오늘 오후하고 저녁에 2번이나 제주에서 네. 강의를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바쁜 분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30초만 저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면 보시면 됩니다. 정면. 네,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좀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른 나라가 될 것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게 나라냐로 뭉쳤다면 이제는 이게 나라다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러 오십시오라고 많은 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함께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요. 고루고루 잘 살고 존중받고 배려가 있는 그런 공동체 함께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실 고백을 할까요? 털어놓을까요? 그렇게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다,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털어놓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네. 죄책이 더 무거워진다? 예. 그러면 끝까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허. 만약에 본인이 진술을 하고 털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법정에서 확인될 것이 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네. 그때는 자신이 거짓 진술을 하다가 예. 법정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느니 네. 아예 먼저 내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내놓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참 청와대 민정수석씩이나 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 몰리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가 살 길, 내가 살아날 길 요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거네요. 그 전에 네.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되는 순간 네. 그건 다 똑같습니다. 피의자 심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책을 덜을 수 있겠는가. 혹은 뭐 마지막 희망은 무죄 판결에 대한 희망을 놓지는 않겠지만 네.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최소화시켜보자 형량을. 뭐 이러한 심리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러하고 네.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의원님 벌써 국회의원 생활하신 지가 2년. 입당한 지는 2년 됐고요. 예. 2015년 12월 27일 날 입당을 했으니까요. 예. 국회의원이 된 것은 당선은 2016년 4월 13일, 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1일부터 예. 시작을 했으니까 2년은 아직 안 됐고요. 안 됐- 1년 6, 7개월 정도 네. 됐습니다. 어떠세요? 프로파일러로서 활약하던 그 시절이 더 재밌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 의정생활 하시는 게 더 재밌으십니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조금 비유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축구 선수가 네. 풋살 선수로 바뀐 정도? 축구 선수가 풋살 선수로 이 정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는 거죠. 아, 골을 넣는다는 네. 본질은 같은데, 같이 뛰는 선수의 숫자라든지, 네. 룰,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경우죠. 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안심 안전을 만들어 드리고 국가를 네. 지켜내고, 이런 거 본질은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방식들과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런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다지 어떤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 군인이셨습니까? 해병대 평생 계셨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전역하신 이후에도 예. 이런저런 사업하시다 많이 망하셔서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이사를 아동 성범죄자 동두선 출소까지 3년이 남은 가운데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며 거주지 제한, 보호관찰관 일대의 감시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찬반 논쟁 중심에 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다루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매주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요. 오늘 더욱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우 바쁜 분인데요. 경찰대 교수에서 프로파일러로 그리고 방송인을 거쳐서 정계 진출까지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경찰개혁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떠십니까? 이 스튜디오 처음 나오셨어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TBS에 더 어울리시는. 아, 정말요? 네, 장윤선 기자님. 젊어 보이십니다. 네. 젊어요. 예, 더욱, 예,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어제 밤사이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소식인데, 의원님 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 소식 처음 접하시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우선은 딱 1년 전이죠. 네.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범계 의원의 어떤 주도로 서초동 법원 검찰청 청사 앞에서 농성을 했었죠. 맞아요. 엄청나게 추웠었어요. 네, 엄청나게 추웠었고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땐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고 경찰 출신이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병우에게 제기됐던 개인 비리, 그리고 국정농단의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 사찰의 혐의, 블랙리스트 관여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컸잖아요. 말맞추기라든지 또 압력, 우병우가 밖에 있는 한 그가 영향을 미쳤던 검사들 이들에게도 영향도 당연히 미칠 수 있고요. 당연히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할 대상이 우병우인데 전혀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농성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새롭고요. 어제 밤에 사실 이제 영장 청구하고 실질심사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가 올리질 않았어요, SNS에. 주로 중요한 소식들을 제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뉴스를 올리시는데. 또 혹시나 기각돼서 여러분이 실망하실까봐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국민을 배려한 마음이군요.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12시 38분 정도 되니까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해서 이제 올렸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하지만 워낙에 뭐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있듯이 법망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검사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집요하게 세 차례, 네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그러다 그런 우병우 검사의 집요한 수사에 못 이겨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 개인에게 가해자는 정당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그러한 수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피해가기도 하고 반발도 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뭐 마치 월드컵 국가대표가 골 넣은 것 같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그래서 새벽 내내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착잡해서.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한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법꾸라지, 우꾸라지 뭐 이런 그 별명을 들으면서까지 법망을 피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죄가 분명히 위중한 것 같은데도 구속을 피해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김관진 전 장관처럼 구속적부심으로 해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많은 우려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례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뭔가 좀 사실 조금 주관적인 기후에 섞인 관측이긴 하지만 현재 사법부의 흐름이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자 하는데 조금 더 진한 전전 정권의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정치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도 제기된 의혹이 일단은 이명박 정권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속보다는 조금 더 찬찬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도 보장하고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적폐청산 사법 조치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시선인 것 같아서 김관진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는 상황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우병우는 많이 다르잖아요. 바로 연결되어 있고 현재 혐의가 상당히 입증되었고요. 그리고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그래서 구속 적부심에서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치 뭐 본인의 혐의를
뭐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니셨구나.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죠. 근데 어떠세요? 그 프로파일러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게 의정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크게 도움이 되죠. 크게.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의원님 지금 행안이지 않습니까? 네. 안행이? 그러니까 예. 그런 그 대상 사안도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네. 우리 당내 그리고 유권자, 맞아요. 또 언론, 야당. 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욕구, 충동, 이해, 네. 그리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이 부분은 프로파일링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고지곧대로 범죄 수사하듯이 한다면 네. 많이 화들을 내시겠죠. 화를 내신 분도 계세요. 제가 실제로요? 예, 상임위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데 네. 왜 범죄자 수사하듯이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신 분도 계시고 네. 보안심사 소위는 공개가 안 되는데 보안심사 소위에서 이제 제가 참고에 나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예. 저희 당 소속의 위원장님께서 예. 이거 취조하듯이 하지 말라고 가끔 그런 적도 있긴 있지만 예. 참고인들 대상으로 취조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젠틀하게 하거든요. 윽박지르지도 않고 그렇죠. 소리도 안 지르지만 방식이 이제 이렇게 조여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수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실 고백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세팅이 다르니까요. 네. 범죄 수사할 때는 우리가 유리한 세팅이잖아요. 예. 시간도 뭐 3시간, 4시간 쓸 수가 있고. 근데 상임위에서는 7분 만에 그렇죠.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7분 안에 그 의표를 찌르는 핵심을 딱 찾아내는 그 기능은 아마 다른 분들은 잘 쫓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상임위 활동하시는 거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고요. 굉장히 네.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영이 사건. 이 조두순 씨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이제 성폭력 재범 사건에 대한 토론회도 여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의 시각이 상존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게 순수한 입장에서 네. 이런저런 형식성을 떠나서 저런 악질 범죄자가 그 어린아이에게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자가 네. 12년밖에 예. 교도소에 있지 않고 나온다 다시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동 가능한 정정한 상태에서 그 경우에 그럼 피해자가 느낄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해당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상이 지켜줄 것처럼 했지만 오늘 아침 보도를 봤더니 김진선 전 그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네, 시키는 박근혜 대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됐던 바고요. 네. 우병우 같은 사람은 그렇게 네. 충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충직한 사람이 아니다. 네, 자신을 희생해서 네. 자신이 모시는 사람이라든지 네. 존경하는 사람, 네. 또는 국가, 조직 여기에 어떤 충성을 다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장세동이라는 네. 안기부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악행도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저 정도면 의리는 있네 이렇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안고 가겠다 네.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보스인 전두환을 보호하는 모습도 네. 보였죠. 우병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가 해왔던 행로와 네. 경로도 했던 것들을 본다면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해서인 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 자기 처가와 연관된 네. 부를 증대시키고 지키고 이런 네. 것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그 힘이 꺾이는 순간 네.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예견이 되었었고요. 네. 늘 그 스마트하다는 표현이 뒤따라 다니잖아요. 네. 늘 머리를 이제 사용을 네. 하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보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자신이 적부심도 결국 나오지 못하고 네. 계속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 네. 아마 장시호처럼 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만약에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내놓지 않을 것이고요. 네.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연관된 사람들의 문제를 내놓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네. 죄수의 딜레마라는 네.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까지 탔던 게임 이론인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태일 때는 이거 얘기하지 말자. 네. 우리 둘에게 모두 불리한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데 네.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상태. 구속된 두 상피의자 간에는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해서 내가 더 중한 벌을 받는 그런 위험은 내가 피해야지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천하의 됩니다. 우병우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럼요. 이제 빠졌습니다. 이미 빠졌다. 아마 더 새로운 사실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우리가 그 정황 또는 타인의 진술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형성해 놓은 심증 혐의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많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 그 주가 될 것이고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 그것도 배제는 못하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도